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오늘 첫 번째 가져오셨는데 미국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중국의 억만장자들이다. 이 두 개의 문장도 저에겐 충격적이었는데 심지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자녀를 본 사람까지 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인지 알려좀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의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문제는 자녀를 뭐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식이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불법인 상업적 대리모가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모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대리모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국적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41%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이 대리모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게 미국 법원의 한 판결이었는데요. 예. 2023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의 한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그 요청서에 그 나온 이름이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 듀오이 네트워크의 최고 경영자인 쉬보 씨가 그 신청자였는데요. 대리모로 얻은 최소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쉬보 씨가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토를 더 해보니까 쉬보 씨가 이미 대리모를 통해서 본 자녀가 8명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서류에 등록된 것만 12명이 있는 거죠. 네. 대리모를 두면서까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쉬보 씨의 목표는 SNS에 올린 글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네. 대리모를 통해서 대가족 왕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꾸준히 공개해왔어요.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나의 자녀가 100명이 넘는다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이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그런 상상이 담긴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2023년 당시에 슈보 씨가 이제 화상으로 미국 법원의 비공개 신문에 출석했는데 그 당시에 그가 대리모를 통해서 미국에서 태어날 아이를 한 20명 정도 두고 싶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나중에 나의 사업을 물려주려면 딸보다는 아들이 낫지 않겠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돈 많은 재벌가들은 자녀를 일부러 많이 두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리해야 될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많아야 그런 사업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쉬보시라고 했나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지 참 황당합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뭐 여자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뭐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영위하려면 뭐 가족이 뭐 자녀가 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의 발언을 보자면 예. 굳이 미국에서 태어날 아이를 20명 정도 두고 싶다고 했고 예. 또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성별이 중요하다. 남자아이를 더 선호한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결국 그의 친권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녀 수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이미 많고 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쉬보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쉬보 씨가 과연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법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임인 부부나 뭐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법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 친권 신청 절차는 빠르게 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쉬보 씨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가 친권을 얻기에는 많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 쉬보씨 말고도 중국에서는 이런 대리모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걸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중국 기업인인 왕후이유 씨는 미국에서 대리모와 또 난자 기증을 통해서 총 10명의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왕 후이유의 목표는 자신의 딸들을 나중에 엘리트 인사들과 결혼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예. 앞서 이 두 사례 이외에도 남성 한 명이 수십 명의 대리모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2세 만들기가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을까를 따져본다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때문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가 대리모 제도 등을 통해서 최소 1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 지구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나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순간 인류 문명의 발전이 더뎌지고 문명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은 미국 보수 진영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산된 출산 장려주의와 같은 사상입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제3세계 국가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네. 의견 듣기에는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아무리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번에 다수의 대리모와 계약을 하고 또 자녀를 수십 명씩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이 미국의 대리모 시장이 상당히 커졌고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네.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는 편의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대리모 산업은 일종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수준인데요. 법률 사무소와 체외 수정 병원, 중개업체 그리고 보호 서비스까지 한 번에 결합된 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 고객 수요가 이렇게 많아졌다 보니까 중국인 부모가 굳이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 물질만 보내면 중개업체가 대리모를 알선해서 출산까지 마무리 짓고 이후에 아이들을 중국에 보내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쉬보 씨의 경우에 이제 자신이 대리모 제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도 아마 이 시스템 덕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 한 명을 낳으려면 최대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뭐 억만장자들 입장에서야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왜 굳이 미국이냐? 다른 대리모 제도가 합법화된 국가들도 있는데 왜 미국이냐? 중국 부유층은 미국 시민권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공감 가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는 행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의도적인 출산이 이어지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뭔가 제동 걸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최근에 어떤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의 미국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의 합헌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리모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리모 친권 인정 절차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신속하게 승인이 되고 있고 연방 차원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중국 부유층들의 미국인 대리모 활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제재하진 않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이걸 해외에서 실행한다고 했을 때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서겠죠. 그리고 설령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부유층들은 중국 내에서 꽤나 입김이 센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받는 건 결국 아이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그 많은 아이들을 원한다고 하길래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면 애를 너무 좋아해서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주려고 했는데 뭐 낳고 나서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거는 정말 결국 애들만 피해 볼 것 같은데요. 네, 시보 씨의 차례처럼 친권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남겨진 아이들은 시민권 취득은 물론이고 여권 발급과 출국 절차까지 어려워지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야,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도 남는데요. 이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대가족을 이루겠다는 욕망을 사회는 어디까지 받아주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명확한 양육 계획 없이 그저 가족을 꾸리겠다라는 사람에게 과연 부모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대리모 산업이 커질수록 사회가 만들어둬야 되는 안전망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들을 들어봤더니 유력한 가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 데에다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자녀들과 결혼을 시킨다. 사실 이렇게 선한 목적 같지는 않아서 이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선 출산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북유럽의 덴마크가 정자기증의 강국으로 불린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오늘 주제가 출산과 많이 연결이 되어 그렇네요. 있는데요. 덴마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자 기증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덴마크의 대형 정자은행들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아시아, 호주까지 정자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기증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넘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예. BBC에 따르면 한 덴마크 남성의 정자가 대형 정자은행을 통해서 14개 국가 67개 난임 클리닉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무려 19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암 발병률을 높이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었고 그의 생물학적 자녀들 일부가 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일부는 이미 암으로 사망했고요. 예. 그동안에는 이 정자 기증 산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잘 집계가 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증자 한 명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특정 기증자가 많은 아이들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자 기증과 관련해서 공급이 굉장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정자 기증 산업이 아무리 커졌다고는 하지만 예. 이 정자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정자 기증 지원자 중에서 실제 기증자로 선발되는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정자은행들이 정자를 기증받을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를 하는데 기증자의 나이와 뭐 정자 수, 운동성, 형태 이런 정자 건강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 정자를 냉동 보관했을 때 생존이 가능한지 성병은 없는지,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검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들이 많을수록 조건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이 모든 허들을 통과한 좋은 정자의 희소 가치는 더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은행들은 이 한 명의 기증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이 들어온 기증 정자의 절반이 이제 수입된 정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만큼 그 기증받을 만큼 이게 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기증자가 선발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증을 받는 사람들이 기증자를 선택하는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진 않지만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일부 정자은행에서는 이제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뭐 사진, 키, 체중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직업, 취미와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고 해요. 예. 소개팅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선호도가 높은 기증자에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덴마크가 왜 정자 수출국이 됐는지가 나오는데요. 예. BBC에 따르면 덴마크 기증자들의 정자는 바이킹 정자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 이 표현 들으니까 딱 감이 오네요. 덴마크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전부 키가 평균 한 190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들도 180 넘는 분들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키가 크다는 그런 외형적 요인도 덴마크 정자 선호도를 높이긴 했지만 이 정자 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정자 기증이나 난임 문제는 뭐 굳이 숨길 문제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어요. 정자 기증을 마치 헌혈처럼 굉장히 뭐 흔한 사회적 기여 행위로 인식합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덴마크 남성들이 보통 금발에 푸른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선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금발의 푸른 눈을 갈망하기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요? 금발과 푸른 눈 색깔은 열성 유전자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그 형질을 그대로 물려주려면 부모 모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상당수의 그 수혜 여성들은 짙은 머리색과 눈 색깔 역시 짙은 그런 우성 형질을 갖고 있어요. 예. 즉 덴마크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인 자신과 머리색과 눈 색깔이 비슷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 저는 금발과 파란 눈, 푸른 눈을 선호하는 선망의식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자기와 유사한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거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정자가 그러면 무한히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이복 남매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정자 기증자 1인당 그 정자를 사용하는 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국가마다는 제각각이라는 점인데요. 어떤 나라는 한 기증자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아이 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수혜자, 즉 어머니의 수를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네.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여성이 같은 기증자로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국경을 넘는 순간 이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한 남성의 정자가 덴마크에서 채취된 뒤에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개별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기증자 한 명이 수백 명의 생물학적 자녀를 갖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증자 본인조차 자신의 정자가 어디까지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제를 활용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벨기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그 유전 질환 사건 이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자 기증자 통합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인간생식 배아 학회도 규제 강화를 주장했는데요. 당장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에서 기증자 1인당 최대 50가구까지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15가구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결혼을 해야만 출산을 한다라는 그 논리가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네. 결혼 없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자 수혜자의 대부분은 30대의 고학력 독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기증자 자신도 모르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정자를 기증받은 여성은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그런 형질을 물려줬을 때 기증자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 정자를 제공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넘길 수도 없을 겁니다. 네. 나중에 아이가 다 컸을 때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BBC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말씀 주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뭔가 가치관도 달라지고 가족의 형태도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분들도 공존하기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제는 시간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 이제 팔다 시간도 파는 겁니까? 네, 이건 또 그렇습니다. 뭔가요? 줄을 서기가 가장 지루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돈을 더 내면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팔고 있죠. 네. 우리나라 놀이공원들, 테마파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기업들이 이제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다림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민간 쪽에서 이런 줄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제는 그 서비스가 공공 부문으로도 진출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시가 있을까요? 지난달 미국에 이제 공항 대란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셧다운으로 공항 인력이 많이 부족한 와중에 이용객 수는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대기 시간만 최소 3시간이 넘는 그런 불편함이 가중됐을 때가 있었어요. 예. 이때 클리어 시큐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공항 혼잡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이 회사 서비스가 빛을 발했어요. 기다리려는 시간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덕분에 3분기 매출을 한번 봤더니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수도 8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예. 이런 기업들은 주로 공공 서비스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 뉴욕이나 워싱턴처럼 대도시의 경우에 이 관공서 줄이 대기가 길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줄서기 대행 서비스가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Skip the Line이라는 회사가 네. 의회 청문회 방청이라든지 운전 면허증 취득을 대기하는 줄이라든지 비자 대기줄 등 다양한 줄서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당근에서 그 오픈런 하는 그 사람 구인하는 것처럼 네. 여기서는 이 Skip the Line이라는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백화점 명품 코너에 네. 물건 들어오는 날 대신 밤새서 줄 서는 사람들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비용은 뭐 당일 날씨나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간당 기본 30에서 4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클리어 시큐어 역시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제 건당 한 179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면 전담 직원이 항공편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대 통과 그리고 게이트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에스코트한다고 합니다. 야.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예. 컨시어지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줄 서는 시간 줄여주는 서비스가 이미 그냥 만들어졌다면 네. 그냥 꼭 이용하고 싶었던 저 개인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체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응급실을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미 출발할 때 대신 저 좀 줄 좀 서주세요. 정말 배가 너무 아파요. 할 때 이 서비스 진짜 있으면 큰 도움 받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없나요?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플로 진료 접수를 받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러면 이 돈을 주고 줄을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있겠죠. 서구권에서도 이제 진료 한 번을 위해서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는 만큼 컨시어지 의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데요. 예. 영국에서는 1년 이상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만 17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 네. 캐나다에서는 이제 일반의에게 그 진료를 의뢰하는 것부터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28.6주. 6개월 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나라랑 의료 체계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는 뭐 오래 기다려봤자 시간 단위 아니면 일 단위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개월 단위예요. 예. 생존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마저 만성적인 대기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컨시어지 의료는 환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뭐 장시간 상담을 받거나 24시간 내내 주치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권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저 기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또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힘입어서 이 컨시어지 의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9.8%씩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야, 저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얕은 생각으로 그냥 누가 대신 줄 좀 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아예 산업화됐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 부문에 자본주의가 결합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찬성 측은 교수님처럼 시간을 아끼고 싶은 소비자 혹은 뭔가 긴박한 상황에 네네. 있는 소비자라면 금액을 지불하는 건 이 사람들의 일종의 효율화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기열에서 이탈해주니까 결국 남은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저야 하도 복통이 심하니까 그냥 얕은 생각으로 그런 걸 했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돈 있는 사람만 서비스,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걸 더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공 서비스가 이제 제공하는 목적 자체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줄이 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인력을 투입하든
시설을 개선하든 이렇게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민간의 자본에 기대서 해결한다면 공공 서비스의 질은 더더욱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네. 지적이에요. 그럼요. 또 이렇게 줄 서는 시간을 돈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다림이 더 이상 모두에게 공평하지만은 않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시장에 맡길 수 있을지 이거는 모두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요즘도 양극화가 여기저기 심화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오늘 대리모를 비롯해서 대신 줄 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중요한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신기반기한 소식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런 독특한 이슈들 생각할 것들도 많이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